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됐다라고 쓰십니다.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요 2시간이면 한글을 다 배웁니다. 훈민정음 정인지 서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라고 하는 말, 바람소리와 하계 울음이라든지 닭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도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가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 어디가 조선 팔도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 외나라로 가더라도, 중국을 가더라도, 몽골을 가더라도, 만주, 여진, 저 인도, 서역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가 전 세계 어디를 말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마이플 그리고 가나다라라는 어학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이현준 대표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훈민정음으로 모든 언어를 다 풀 수 있다 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언어를 다 풀 수 있다기보다는 모든 언어를 다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1951년부터 발간된 세계 언어 생태 보고서 에스놀로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7,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 이 자연 언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반도에만 해도 5개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말과 우리 남한 말을 다르게 구분하고요. 또 수어도 하나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수어, 또 남한 수어, 그리고 제주도어는 또 하나의 방언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방언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모으면 7,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국어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약 570개의 언어인데요. 그 570개의 국어의 지위를 표기하는 문자는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라틴 문자부터 해서 한자라든지 또 인도 문자라든지 키릴 문자 등이 있는데요. 이 인류학적으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탄생된 문자, 그러면서도 가장 의문학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글자는 세계 많은 언어학자들도 인정하는 게 바로 우리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를 가장 음성학적으로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만든 글자인 건 우리나라 사람도 다 알 거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세계의 모든 언어, 왜냐하면 다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발성기는 똑같고, 그래서 이 조음기관이 똑같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언어를 다 표기할 수 있는 문자로는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 여러 곳에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글이라고 답을 합니다. 조선시대 훈민정음이 있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소통했나요? 이 훈민정음이 탄생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기했던 건 우리 다 아시겠지만 동아시아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대표적인 교차어라고 합니다. 이 교차어라는 게 이 교자가 악교거든요. 악교처럼 달라붙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에다가 조사를 붙여가지고 뜻을 만들잖아요. 나는, 내가, 나를, 나도, 나만이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조사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어미도 마찬가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교차어, 즉 조사나 어미를 통해 가지고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대표적인 교차어가 우리 한국어인데요. 중국어는 또 반대로 대표적인 고립어입니다. 대신에 글자 하나하나가 완벽한 고립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자 문화권으로 그 한자의 뜻을 가지고 단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도 공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차어가 한자로는 우리의 교차어를 그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발음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라, 뭐 고구려, 고려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이 향찰이나 이두 등을 사용해서 조사를 붙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새 을자는 목적어 을을 새 을자로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은자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은자, 그 이제 는 할 때 은은 한자로 은자를 써가지고 스물 은자 같은 걸 쓰면 그게 다 는자였어요. 숨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뭐는 할 때 는 이런 식이었죠. 그런 것들로 이두 향찰 썼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 식자층, 즉 지배계층만이 쓸 수 있는 문자였고 우리가 한자 이외에 일반 백성들이 쓰는 문자들 또는 한자 이외에 우리나라 말을 표시하기 위해서 썼던 향찰이나 이두 또는 뭐 구결 이런 것들을 다 소경 문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소경 문자도 결국은 한자에서 파생해서 뭐 구결, 토를 단다고 할 때 이 구결 다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거고요. 점을 찍는 걸 이제 각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한자의 어순과 우리나라 말의 어순이 다르잖아요. 이게 중국어는 고리보고 또 우리나라는 교차어다 보니까
우리는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조사에 따라서 뜻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을 나는 먹었다. 먹었다 나는 밥을.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도 우리는 뜻이 똑같아지는데 중국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앞뒤 순서가 달라지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말을 표시할 때 또는 중국어로 된 한글을 읽을 때 어떻게 어순을 맞춰서 읽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전에 우리 한자 시험을 보면 한자 어순 풀이하는 순서를 맞추는 게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런 소격 문자 중에는 이두나 향찰도 있었고 구결도 있었고 요즘은 각필이라고 이게 각필은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자기만의 표기를 해서 어순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한자를 해석했구나라는 각종 비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훈민정음이 탄생하기 이전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뭐 조선 초기라고 했을 때 조선 초기, 그러니까 조선조의 글씨를 아는 지배계층, 양반계층은 맥시멈 많아봐야 8 내지 10% 정도로 추산합니다. 90% 이상의 일반 평민들과 노비들은 글을 거의 몰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반 90%가 넘는 일반 백성과 일반 평민들이 또는 노비들이 쓸 수 있는 문자 생활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도 오늘 좀 다른 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제 뇌피셜인데요. 세종대왕의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고향은 전주입니다. 전주가 목조, 익조, 도조, 한조라고 해가지고 4대조인 목조, 이한사가 전주에서 함경도로 가죠. 함경도에서 원래 전주 사람이었던 이성계 집안이 함경도로 가서 다시 터를 잡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남방에 있던 이성계가 함경도에서 4대째 이르면서 저 장군이 되면서 거기서 여진족들, 그러니까 만주족들을 또 친하게 지내면서 이게 태조 이성계는 우리나라 말과 또 함경도 사투리를 썼을 거고 그러면서 여진어도 능통했던 거로 나옵니다. 그 태조 이성계 오른팔이 그 퉁두란이라고 이지란이라고 여진족 추장이었거든요. 자, 자기 할아버지가 함경도어를 북방 언어를 쓰면서 또 여진어도 통달해요. 그리고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660년 백제가 멸망을 하고 또 8년 있다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나당연합군,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통일신라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라고 배웠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통일신라는 백제 지역하고 그 다음에 대동강 이남,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평안남도 지역과 황해도 강원도 지역 일부만 해서 지금의 남한 지역보다 조금 약간 더 넓은 지역을 좀 남한 지역보다 조금 평양 정도까지만 통일신라의 국경이었고요. 그 위에는 발해란 나라가 있었어요. 발해란 나라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한 30년 정도 있다가 그때 통일신라라고 하지만 또 신라는 또 당나라와 싸우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신라가 백제 땅까지는 복속을 시켰지만 고구려 그 넓은 땅까지는 통치하지 못했어요. 혼란스럽게 됐고 또 당나라와의 또 싸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 고구려 지역이 거의 무주공산이 돼서 고구려 장수인 대조영이 발해를 설립합니다. 처음엔 진국이라고 설립했다가 나중에 이제 발해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죠. 근데 그 발해가 당나라 때 뭐라고 불렸냐면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고요. 발해도 한 250년 가까이 번성했던 나라고 신라도 통일신라라고 하는 신라도 한 25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민족은 북방민족 그리고 남방민족 우리가 사실은 북방 기마 유목민족의 그 고구려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 북방민족과 남방 농경사회 민족이 혼합된 사실 한반도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관련된 단어는 남방계 언어가 많고요. 목축 관련된 거라든지 그 기상현상에 관련된 거는 또 북방 언어가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쌀 같은 경우는 남방 언어고요. 또 말 같은 말, 이런 동물, 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또 북방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한반도는 북방과 남방의 민족이 혼혈되어 있던 사회인데 신라는 경상도 중심으로 통일신라라고 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을 한 250년간 통치를 했지만 북방 민족은 그대로 또 발해라고 해서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고려가 설립이 되죠. 그래서 고려가 거의 한 450년 이상, 또 북방계에 이 통일된 고려가 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북쪽 지역의 북방계의 민족의 언어, 그리고 신라를 중심으로 했던 경상도 지역의 남방 언어가 혼재되어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그러니까 조선 팔도의 발음이 다 달랐고, 뭐 단어도 다르고 사실 조금 그 억양이나 방언도 셌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함경도 사람은 함경도에서만 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조선 팔도의 발음이 다 다르고, 정말 똑같은 한자 발음도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말이 북방과 남방의 혼연된 속에서 표준어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운서를 바로 잡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셨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리고 당시 동양이 사실은 굉장히 의문학과 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발음기호라고 있습니다. 이게 IPA라고 해서 원래 국제 발음기호거든요.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188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영어 발음기호가 1888년에 만들어지고, 서양에서는 이 의문학이라고 하는 게 19세기, 20세기에 돼서야 발달이 된 학문입니다. 그런데 동양은 그보다 훨씬 수백 년 앞서서 이미 성문학, 의문학 등이 발달을 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동양이 이 중국을 비롯해서 이 동아시아가 한자 문화권이기도 했지만 또 불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이 돼서 산스크리트, 범어가 통해 가지고 불경이 들어오면서 이 불경, 이 산스크리트, 이 범어가 사실은 또 소리 글자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뭐 실담 문자라든지 하는 그런 걸 굉장히 인도도 이 소리에 대해서, 산스크리트의 이 소리에 대해서 이걸 표기하는 거에 대해서 발달을 시켜서 의문학을 인도에서도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걸 중국에서 보면서, 오,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고 쪼개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중국에서도 성문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운해라든지 또 홍무정운이라든지 한자 발음을 의문적으로 쪼개가지고 두 개의 음으로, 그러니까 덕모의 성운 해가지고 이제 반절법이라고 해가지고 자음과 모음과 받침을 두 개의 음으로 분리해서, 음을 분리해서 표기하는 거를 발달시켜요. 그게 조선에서도 당연히 알려지게 되고, 조선의 사대부들 또 학자들은 당연히 홍무정운이라든지 또 운해 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제대로 된 표준 발음 사전 같은 거거든요. 당연히 조선도 학자들이 다 알아서 이미 조선에서도 의문학을 굉장히 기본적인 소양으로 알고 있었고요. 특히 세종은 그래서 이 성문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굉장히 깊은 거로 파악이 됩니다. 굉장히 언어학적인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파스파 문자라든지 여진 문자라든지 거란 문자, 그리고 인도의 실담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조예가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만리가 상소할 때 막 따지거든요. 그럴 때 최만리한테 세종대왕께서 그러십니다. 야, 내가 아니면 이 문서를 누가 잡을 것이며, 너 사성칠음에 자모가 몇 개 있어? 너 알아? 이렇게 따지십니다. 그러니까 사성칠음에 자모가 몇 개 있어? 대답을 못하죠, 최만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문학에 대해서 통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문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천재적인 정말 발상으로 천지인으로 모음을 만들고, 또 아설순치유, 목화토금수, 동양음양 오행에 기반해서 사람의 구강 구조의 발음 기호를 그대로 본따서 과학적으로 훈민정음을 만드시게 된 거죠.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네 글자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훈민정음의 28글자, 사라진 네 글자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친히 훈민정음을 만드십니다. 뭐라고 기사에 나오냐면요, 이달에 친히
임금이 언문 28자를 만들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일렀다.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 기사가 간략하게 나오고 끝납니다. 이게 1443년 마지막 실록의 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446년 9월 상순에 훈민정음이 완성이 되어서 해례본이 나오게 됩니다. 3년 동안 많은 이제 연습을 하시고 실용적으로 훈민장께서 테스트를 하시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훈민정음은 우리가 자음과 모음 그리고 다시 자음을 종성, 받침으로 쓰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모음이 천지인, 세계로 다양한 모음을 그 당시에 모음은 아예 이오우가 거의 다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도 아예 이오우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도의 모음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 모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천지인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게 해례본을 보면 자음의 소리의 역할은 초성의 소리의 역할은 땅의 일이다라고 땅에서 결국은 첫 소리의 소리들이 달라지고 모음은 사람이 있다 일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각 사람들의 특성, 각 민족들의 민족적 특성에 따라서 모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음과 모음으로 다양한 소리가 나는 건데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지인만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모음들, 복모음 다 만들잖아요.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음도 모음이지만 자음도 사실은 전환을 해서 시옷, 디귿도 쓸 수 있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도 쓸 수 있게 돼 있었고요. 또 옛날에는 반치음 세모도 있었습니다. 여린 히읗도 있었고요. 그런데 1933년 당시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학회에서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하면서 4개를 없앴죠. 그러니까 꼭지 이응이 없어진 건 괜찮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응과 꼭지 이응은 하나로 통합돼서 괜찮습니다. 근데 여린 히읗도 없앴고요. 그 다음에 반치음 세모도 없앴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때 딱 24개자로 간소화시키면서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한 훈민정음의 원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훈민정음은 절름발이 글씨가 됩니다. 왜 절름발이 글씨가 되느냐? 여러분 P하고 F의 영어의 발음을 현재 우리나라는 피읍 하나로만 표시하는데요. P하고 F는 피읍과 피읍 순경음으로 구분하면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읍 순경음은 피읍보다 가벼운 발음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민정음 해례본에. 따라서 F가 아니고 F가 뭡니까? F 발음이잖아요. 또 B하고 V, V. 우리가 B하고 가벼운 소리 V 영어에서 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비읍과 비읍 순경음으로 하게 되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 흔히 배웠던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 TH 발음, 땡큐. 그게 생큐도 아니고 땡큐도 아니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표시했냐? 시옷하고 디귿으로 땡큐 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옷 디귿 표시하면 돼요. 왜?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까. 그런 것도 못 쓰죠. 쌍리을도 못 쓰죠. 옛날에 다 썼던 이유는 쌍이응도 썼어요. 이모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라디오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응에서 히읗 우리가 보면 기역에서 한 획이 더하면 크가 되고 그 다음에 자음을 붙이면 끄가 되고 된 소리가 되고 거센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느에서 획을 하나 붙임으로써 드가 되고 거기서 획을 또 붙임으로써 트가 되고 드를 2개 붙임으로써 쌍디귿이 되잖아요. 트가 되고 뜨가 되고 마찬가지 시옷에서 획을 하나 더 붙임으로써 지가 되고 하나 더 붙임으로써 치가 되고 지옷을 2개 붙임으로써 찌가 되고 시옷을 2개 붙임으로써 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붙이면 소리가 돼지고 하나씩 획을 더하면 거세지거든요. 그러면 이응에서 이응을 2개 붙이면 으가 아니고 으가 되는 거고 이응에서 획을 하나만 붙이면 흐가 되는 거고 획이 2개가 쓰는 2개 지금 오늘날 우리가 히읗은 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 그러니까 이게 허도 표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1933년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제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24개로 지는데 저는 그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 이 한글로 조선어를 즉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그쳤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타자기의 보급입니다. 타자를 이제 발명이 돼서 타자로 치려고 하는데 타자로는 이게 영어처럼
그러니까 24개만으로 딱 간소하게 해야지 우리가 타자를 잘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시옷 이것도 복모음도 해야 되고 시옷 지읒도 쓸 수 있고 피흡 승경음에 비흡 승경음에 열인이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사실은 기계 문명의 발전, 즉 초기에 인쇄 및 타자 때문에 한글을 더 간소화시킨 것도 있거든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글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제 국제화 시대. 전 세계 많은 언어,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쓰고 또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유학도 하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 나라 말 중에 현재 24개 한글로 표기 못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우수한 글자를 가지고도 P하고 F를 구분하지 못하고 B와 V를 구분하지 못하고 L과 R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조선학회에서 만들어진 한글 맞춤법 표기법을 이제 국제화 시대에 한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라진 글자 그리고 사라진 우리 표기법들 비읍승경음 피읍승경음이라든지 복자음들 우리가 지금 이제 부활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실제로 제 유튜브 강의를 들은 뭐 국회의원께서 국회에 저를 불러다가 또 훈민정음 한글의 미래에 대해서 간담회를 또 여시기도 하셨어요.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런 방송과 이런 유튜브를 보시고 아 맞구나 우리 한글의 원래 우리가 지금 한글 쓰고 있는 게 절름발이네 원래 중요한 옛날 사라진 글자들 아직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써야겠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나절이면 뗄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그 말씀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이 정인지 서문은 실록본에도 나와 있고 또 해례본에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조선왕조실록 검색하시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만 하시면 훈민정음 치시면 실록본이 나와 있습니다. 정인지 서문이 나오는데 그 정인지 서문은 저는 한국 사람이라면 꼭 한번 다 읽어봐야 되는 정말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지는 당시 세종대왕과 같은 해에 태어났고요. 천재였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14살인가에 이미 과거 급제를 했고요. 세종대왕이 제일 아끼는 동년배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정인지 하나뿐이다 얘기할 정도로 극찬에 마지 않았고요. 정인지는 문과 이과 다 통달했던 천재였습니다.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천재였고요. 또 성리학적으로나 여러 학문에서 두루두루 통달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세종대왕의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제일 이해를 잘해서 서문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개해년, 그러니까 1443년 개해년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 만들어서 예의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시면서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이 입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고 이때 고전이라는 게 우리가 전서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전서, 전예, 해행초라고 전서, 예서, 행서, 초서 뭐 이런 한자체가 옛날에 진나라 때 만들었던 초기 한자체를 전서체라고 우리가 쓰는 도장 글씨를 전서체라고 하는데요. 이 전서체가 각지고 이게 좀 이렇게 힘이 있는 글자죠.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전서체로 쓰는데 우리 한글이 각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서체 모양을 본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지게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28자로서 간략하면서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됐다라고 쓰십니다.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요 2시간이면 한글을 다 배웁니다. 외국 사람들을 보면 정말 조금만 배우면 1시간 만에 진짜로 이 알파벳, 한글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이 한글을 알아서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는 걸 너무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조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정인지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침 나절이면 배울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도, 진짜 머리 나쁜 사람도 열흘이면 다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저는 또 이 훈민정음 정인지 서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다면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 그러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하계 울음이라든지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도 모두 표현했을 수 있게 되었다가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 어디가 조선 팔도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훈민정음을 들고 일본, 외나라로 가더라도 중국을 가더라도 몽골을 가더라도 만주, 여진, 남방에 있는 필리핀, 저 인도 서역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어디가 전 세계 어디를 말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사람 소리뿐만이 아니라 닭울음 소리, 바람 소리, 개짖는 소리, 물소리 이런 걸 쓸 수 있는 언어는 당시에 없었거든요. 정인지각을 정확히 훈민정음의 가치를 이렇게 멋있는 말로 표현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인지의 서문은 정말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한 번씩 다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년 현재 한국인들이 훈민정음에 흔히 오해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우리 어릴 때 배운 것 중에 이제 훈민정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성삼문, 신숙주도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오래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KBS의 역사 스페셜 방송을 통해서 그게 허구다, 잘못된 이론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1443년에 세종께서 혼자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일들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현전 대제학 최만리가 7명의 신하들과 함께 대동해서 세종대왕한테 반대 상소문을 올리죠. 집현전 사람들이 함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함께 만들었다면 집현전 부제학이 반대했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고 왕자들한테 중요한 업무를 시키고 중요한 자기의 측근 학자들한테 이제 몇 개 중요한 업문을 번역하라는 걸 시키니까 이제 최만리가 들고 일어서고 세종대왕이 그냥 그 다음날 옥에 가둬버리고 아주 제압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인지의 서문에서도 보면 세종대왕께서 친히 업문을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고요. 또 정조 때 홍양호라는 학자의 상소문에도 전하께서 홀로 신기를 운영하여 창조하신 훈민정음, 그러니까 홀로 하늘이 내지로 신기를 운영하여 창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인지도 서문에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정인지 서문에 보면 세종대왕께서 전하께서 이것을 만드신 게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와 정말 가히 천재적인 발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학문에 통달하셨던 분이세요. 특히 성운학, 그 당시에 성운학에 통달을 하셔서 우리의 음양오행적으로 사람의 소리가 어떻게 나고 있고 아설순치우, 목화토금수, 우리의 음양도 결국은 우리의 사람의 소리도 결국은 우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리가 음양오행이었거든요. 성리학, 동양의 철학의 가장 그 근간이죠. 목화토금수. 우리 사람 소리도 결국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져 있고 발음 기관도 결국 목화토금수. 목소리는 젖었으니까 물소리고 이는 새고 입은 토니까 토 소리고 또 혀는 날래니까 불소리고 또 어금니 소리는 그그크 어금니 소리는 나무 목소리고 이렇게 목화토금수를 분리하시고 또 천지인으로 오음을 이건 전 세계 어떠한 문자에도 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당시 서문학 쪽으로는 초성, 즉 초성의 자음 소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운 소리라 해가지고 모음과 받침 소리를 하나로 묶었는데 유일하게 세종대왕께서 그 모음과 받침, 종성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세 개로 나눕니다. 3이라는 숫자로. 그러니까 이 모음과 받침 소리도 분리가 될 수 있다고. 중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문학. 그러니까 굉장히 성문학적으로도 이해가 높으셨던 분이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무슨 뭐 영화 나란말씀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신미대사가 만들었다고 하고 그걸 영화로 만들고 하는데 영화적 상상은 저는 좋다 이겁니다. 예술의 경계. 하지만 저는 역사물을 다루는 영화만큼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로 역사를 배우거든요. 잘못된 역사를 그게 사실은 이게 전파가 되는 건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하는데 가끔씩 저도 아직도 제 채널에 와서 한글은 신미대사가 만들었다. 이게 불교 쪽에서 주장하는 바 또 뭐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신미대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훈민정음 만드신 다음에 신미대사를 통해서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보급하는데 신미대사를 중용한 건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가 조선은 숭유억불이라고 하였지만 왕가와 선비들은 여전히 불교에 귀하거나 불교를 신앙적 토대로 가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고려 때부터 내려왔던 그리고 이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범어를 비롯해서 산스크리트어,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불교를 통해서 전해졌던 의문학적 지식은 당연히 세종대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승리대사가 만들었고 세종대왕 이름만 줬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 그게 지금 영화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한글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나요?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고요. 이게 잘 아시지만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1940년 일제강점기 때 안동에서 발견된 걸 거금
당시 기와집 11채 값, 기와집 한 채 값을 예상했는데 10배 주신 거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걸 지켜내셨는데 또 6.25가 터지죠. 그래서 그 당시 피해난을 가고 또 간성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문화재와 보물들을 또 북한에서 조선군이 또 약탈해 갑니다. 다 뺏겨요. 그런데 간성 전입 선생님이 이거는 지켜내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지켜내고 6.25 때도 지켜내셔서 이게 지금 유일하게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랑 우리랑 한글날이 다른 거 아세요? 북한은요, 해례본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1443년 개해년 12월 30일 날 그 기사로 그때 만들어진 세종대왕이 최초로 만든 1443년 10월 30일 기사로 조선 말글날을 기념하는데요. 우리는 해례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례본에 정확히 백성들에서 반포한 게 1446년 9월 상순이라고요. 해례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양력으로 변환해서 10월 9일을 우리가 한글날로 쓰는 겁니다. 해례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은밀히 만드신 날보다 이걸 정교하게 다듬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백성들한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그게 진정한 탄생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반포하신 10월 9일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130만 정도라고 봤을 때 무려 6% 가까이가 이제 외국인입니다. OECD 기준에서 5%가 거주민의 5%가 넘어가면 외국인이 넘어가면 다민족 국가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미 다민족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3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다양한 언어, 뭐 중국 교포, 동포들도 있지만 베트남, 뭐 태국, 유학생만 3위입니다. 3위. 그래서 약 25만의 유학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중에 25만 명이 외국인 유학생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을 배우고 있고 또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런 속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라진 글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글을 사라진 글자를 안 쓰고 우리가 가장 강력한 훈민정음의 강력한 파워가 뭐냐면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화하는 게 무궁하다 그랬거든요. 시옷디고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다 쓸 수 있었거든요. 이게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영어 교재 중에 하나가 아학편이거든요. 이게 그 정약용 선생이 쓴 아학편이라는 이 한자 교재에 지석영 선생이 이제 당시 언어 천재였던 전용규라는 사람을 써서 만든 건데 이게 한자에다가 영어 발음 그리고 일본어 발음까지 써서 이 하나로 한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울 수 있게 만든 거에 보면 사라진 글자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발음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팝송 같은 거 배울 때 보면 밑에다가 한글로 표시해서 한글로 영어 팝송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발음 기호를 영어 알파벳 아까 얘기했던 IPA 영어 발음 기호로 발음을 배웠었어요. 그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발음 기호보다 445년 전에 이미 가장 음성학적으로 음운학적으로 완벽하게 만든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글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 우리가 여러 사라진 글자를 이용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 발음 기호 대신에 우리의 영어 발음을 쓸 수 있었다고 하면은 영어를 훨씬 쉽게 배웠을 거예요. 발음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제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한글을 더 국제화 시대에 맞게끔 이제는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사라진 글자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인들이 조선시대에 간다면 조선시대 사람들과 말이 통할까요? 저는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나라말싸미 중국의 나라 문자 서로 사마띠 아니할 때 쭉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그 당시 쓰던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단어도 있고요. 좀 많이 발음이 달라진 것도 있는데 물론 지금 현대어하고 500년 전의 조선 초기의 언어는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한국어가 북방 언어와 남방 언어 그리고 발음도 많이 달랐던데 훈민정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표준어가 생기고 표준 발음이 생기면서 점점 현대화됐다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이 왜 좋냐면은 음가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자에 한 발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발음될 일이 없어요. 뭐 알파벳이라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훈민정음으로서 정교화하게 다듬는 데 있어서 훈민정음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본어의 비교란 옛날 책도 있었는데요. 음이 50음이에요. 50음도. 가기구개고 사시수는 아니면 해가지고 아이에오 해가지고 50음도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어 발음 자체는 발음 낼 수 있는 게 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본 말 자체가 300개 정도 발음으로 한정을 시켰기 때문에 일본의 비극. 왜냐하면 문자가 언어를 가두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그래도 훈민정음으로 인해서 현재 24글자만 가지고도 발음 낼 수 있는 게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1,000개가 넘고요. 옛날에 사라진 글자들, 복자음 훨씬 더 쓸 때는 거의 뭐 수만 개, 그러니까 15,000개에서 16,000개 그 이상의 발음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종성까지 굉장히 풍부한 발음을 그리고 복자음까지 낼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발음 그리고 한국인의 이 언어 생활이 훨씬 더 풍부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현대인이 조선에 갔을 때 조금만 단어 공부를 하면 그래도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통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한자 교육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자 교육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국어와 일본어는 교차거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일본어도 교차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 배울 때 굉장히 쉽게 배웁니다. 단어도 비슷한 게 많고요. 문법도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아까 그 삼국시대에 백제가 멸망한 660년, 백제가 660년에 멸망했는데요. 사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는 663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백강전투라고 해가지고 663년도에 백제가 망하니까 일본에서 구원군을 보냅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약 뭐 1,000척에서 2,000척 정도 되는 배를 가지고 일본이 그 당시 왜죠? 나라 전체의 명운을 걸고 백제를 구하러 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네 어머니 나라니까. 이 백제가 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백제의 어는 문화, 백제가 가서 한자도 가르쳐주고 수많은 선진 문물을 가고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외나라의 지배계층이 전부 다 백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여풍이라고 왕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부여풍을 백제 왕으로 옹립한 다음에 일본이 백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망하면 자기들도 망한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당나라가 백제를 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들도 멸망하러 오겠다라는 그런 어떤 위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활을 걸고 백제를 구하러 와서 백제와 일본 연합군 그리고 신라와 나당, 그러니까 나당 연합군의 대규모 국제전이 663년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백강에서 치러집니다. 이게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이라고 합니다. 그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으로 백제가 멸망을 해서 백제 유민이 그대로 다 일본으로 갑니다. 그게 일본 역사로는 어떻게 보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백제가 멸망해서 백제 유민이 고스란히 일본에 가서 제2의 건국을 하게 된 그게 일본 서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서 사실 얼마 전에 백제 천황이 발표해서 일본이 발칵 집어쳐요. 나의 피해는 백제의 피가 흐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건 뭐 뉴스에도 나왔죠. 실제로 일본 천황가 즉 일본의 지배 계층, 지도 계층이 백제 사람이었다라는 건 이미 뭐 일본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일본어의 뿌리는 백제어, 즉 고대 한반도의 백제어와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당시 언어들이 일본어의 뿌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단어가 많이 달라졌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는 통일신라가 통일을 하고 또 북쪽은 발해, 국방민족이 또 통일해서 발해, 남국시대가 있으면서 백제를 제외한 신라와 발해 위주로 이제 정권이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북방 언어인 고려가 북방계로 통일을 해서 또 한 500년 가까이 유지를 했고 그걸 그대로 또 이어받은 게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만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가서 주 지도계층은 그 이후로 600년 백제 멸망 이후로 한반도의 주 계층은 북방이 된 거죠. 고구려 때문에. 따라서 북방 언어 중심의 언어로 한국어가 발전을 했고 백제어의 뿌리가 남아있는 백제 및 경상도 언어의 뿌리가 남아있는 게 일본 고대 언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박병식 언어학자가 일본의 언어학자가 일본어의 비극이라는 책에 고대 일본어는
경상도 사투리다라고 했는데 저는 일견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의 옛날 말들을 보면 한국어로 풀면 풀리는 단어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만엽집이라든지 보면 그 실제로 맞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와 일본어는 비슷한 형제 언어인데 교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언어, 이 두 나라가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는 정말 단어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고리보기 때문에 어원으로 쓰기 참 좋은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가져다 우리가 단어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문화였는데 저는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은 저는 나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어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자만 가지고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두나 향차를 가지고 이 부족한 우리말을 표기하기 어려운 걸 이두나 향차로 했는데 그게 신라 고려 때부터 쓰던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일본이 가져가서 만든 게 현재 일본어입니다. 히라가나 가다가 9세기경에 우리의 이두식, 향찰식 표현을 가지고서 음만 따다가 간략하게 해가지고 아이유에오, 가기구에오, 사시서 만든 게 일본어의 지금 일본 문자예요. 근데 우리는 향찰 이도를 쓰던 문화에서 세종대왕께서 하늘이 된 예지로 홀로 신기를 운영하여서 세상이 깜짝 놀랄 인류사의 어마어마한 글자인 훈민정을 만드신 거예요. 이때부터 일본어와 한국에는 완전히 다르게 된 거거든요. 일본어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한자음으로 한자를 빌려다가 자기네 이 교착어를 쓰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사를 써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향찰 이두를 본따서 만든 히라가나를 쓰다 보니까 음이 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찰 이두도 마찬가지. 향찰 이두는 어떤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 선화공주 주은, 선화공주 님은 님자를 주자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뜻으로 써야 되고 어쩔 때는 발음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일본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게 뭡니까? 음독과 훈독이에요. 물 같은 경우도 물 숫자를 일본어로 어쩔 때는 스이라고 하고 어쩔 때는 미즈라고 합니다. 미즈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음독과 훈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그게 향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지금도 한자를 써서 어쩔 때는 음독을 하고 어쩔 때는 훈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 전혀 뜻이 통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한자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어는 2136개의 자를 고등학교 때까지 필수로 배워야 되고 우리는 1800자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한자를 몰라도 충분히 한글만 써도 되는데 일본어는 히라가나만 써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써야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한자를 배우지 않음으로 해서 요즘 문해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해력 얘기하면 다 들어봤을 때뭐 예를 들어 금일까지 제출하라면 이게 금일이 오늘인데 금요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니까 대학생이 교수한테 따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중식 제공하니까 학부모가 왜 우리한테 중국 음식만 제공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자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할 때 그 심심 깊은 뜻이라는데 사과가 심심하냐고 뭐 말장난하냐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문해력으로 인해서 요즘 별의별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자 공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어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50음도 이 히라가나의 비극으로 인해서 한자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쓰려면 영어 알파벳을 가기국이고 이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자를 또 입력하고 다시 선택한 다음에 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글자를 치는 데 있어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글처럼 직관적이고 빠르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부러워하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한자 사용으로 인해 디지털 문맹이 증가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일본은 뭐 문화적인 그 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너무 또 일본을 막 욕하면서 국뽕에 차오르는 것도 전 잘못된 거라고 보고 면밀하게 우리의 장단점 또 일본의 장단점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참 잘한다고 봅니다. 일본어는 아까도 일본어의 비극, 일본이 50음도에 갇혀서 일본의 비극이 참 문자적 비극이 참 있는 나라에서 발음도 참 후지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특히 표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력하고 또 한자를 선택해서 변환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면 계속 중간에 선택하고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끄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사고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진짜 손으로 쓰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이 PC로 변환하는 거를
불편해해서 PC 문맹자들도 많고요. 또 디지털 문맹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는 또 오히려 플립이라 해가지고 오히려 표시 이렇게 꽃처럼 나오게 돼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PC를 쓰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누가 스마트폰으로 글씨도 안 쓰잖아요. 이제 음성 인식이 다 되니까 점점점 입력하고 하는 것들을 안 하게 돼서 그거는 점점 이 기기가 발전하면서 약 디지털 문명, 디지털 침해는 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는 보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 한글의 이 탁월한 과학적인 이 우수함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팅에서도 한글이 더 뛰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초등학생들도 모음을 천지인으로 수만 개의 모음을 만듭니다. 이 진짜 엄청난 모음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음도 그, 끄, 느드트 이런 식으로 우리는 획을 하나씩 더함으로써 소리가 일관되잖아요. 우리는 글자 하나를 배우면 우리에게는 훈민정음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민정음 DNA,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크, 느드트, 무브프, 스스 이게 같은 계열의 같은 소리의 같은 글자인 걸 우리는 한 번에 직관적으로 알고요. 모음도 양성모음, 몸순모음을 천지인으로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든 PC로 하든 이렇게 직관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건 전 세계 문자 중에 우리나라 언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균세라를 쓴 어마한 인류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한글을 세계 최고의 글자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정말 다 소름 돋을 정도로 놀래고요.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그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이라는 걸 제정해서 매년 9월에 발표하는 거 아십니까? 세종대왕상이 뭔지 아세요? 문맹률 퇴치에 이바지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종대왕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언어 천재로 또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로 인류가 맨 마지막에 만들어낸 최고의 음성학, 서양은 이미 그 당시에 음운학도 없고 음성학도 없던 시절에 굉장한 음운학적, 음성학적, 성운학적, 이 우주학적 이 논리를 다 가져다가 집단세상 만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글자는 정말 저는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와, 어떻게 이런 왜냐하면 없던 문자거든요. 그 전에 수많은 문자들도 없던 걸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가히 이거는 천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한자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와 한자에서 벗어난 한글의 발전 과정은 어떤가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일본은 그래서 한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또 일본은 아시겠지만 공부하시면 받침이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없어요. 쭉 쓰게 돼 있어요. 쭉 쓰게 돼 있으니까 그냥 써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똑같은 발음이 워낙 같은 발음이 많기 때문에 한자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 한자를 쓰지 않으면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향찰 이두가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에서 음독과 훈독을 쓰는 향찰식, 이두식 표현에서 글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9세기니까 그 음운학, 성운학적 발전도 없던 시절에 정말로 아주 조악하게 만든 글자예요. 굉장히 오래된 조악한 글자를 지금 1000년 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개화시키지도 않고 발전시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앞으로 이 디지털 시대에 점점점 뒤처지게 된 것도 저는 그중에 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본이 또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앞서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본한테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도 있긴 있다고. 무조건 우리가 국뽕에 취해서 일본을 막 무시하는 그런 식의 자세도 전 좋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이 채팅에서 한자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이제 채팅이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으로 변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PC를 쓰게 되면 입력을 해서 한자를 선택해서 쓰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이게 플립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50운도 가기국이고 사시세서 그걸 치면 이제 쭉 이렇게 그 이, 우, 에, 오에 일본은 모음이 5개니까 이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 해가지고 가, 기, 쿠, 케, 코 이런 식으로 선택합니다. 사, 시, 수, 세, 소. 그러니까 히라가나만 쭉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PC를 쓰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쓰느냐? 한자를 안 쓰게 돼요. 점점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냥 발음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그들도 한자를 안 쓰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해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해력이 한자를 쓰지 않음으로써 한자를 배우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도 경계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이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아. 다 해주니까 정말 큰 문제가 있죠.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한글을 많이 사용하나요?
예, 일본 사람들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하게 되면 훨씬 빨리 배우죠. 그냥 문법이 같기 때문에 훨씬 금방 배우죠. 마이풀과 가나다라는 어떤 분들께 추천하시나요? 저는 25년째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사업을 하면서 또 지금은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토익 등을 가르치는 마이풀이라는 어학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 스베 시대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스베 시대는 AI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학에서 학의 시대가 아니라 스베 시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학습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학습, 배울 학, 그리고 익힐 습인데 이제 배우는 거, 즉 정보의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는 학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학위가 있는 사람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사짜 직업들이 돈을 벌고 성공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습의 시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AI 되면서 변호사, 의사, 검사들 직업 없어진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인터넷이 훨씬 더 잘 알고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다 주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이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그래서 습을 해야 된다. 익혀야 된다. 나만의 것을 익혀야 된다라고 한 게 습의 시대고요. 이게 2017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와 또 제 친구 중에 현재 구글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테서베라는 친구와 함께 쓴 책인데 제가 제일 아끼는 정말 애정이 가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저희가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가 익히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몸 수련, 마음 수련, 지 수련도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제가 하는 채널도 거기서 나온 건데 외국어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야, AI 시대에 다 통역하고 다 통역해 준 시대에 왜 외국어를 공부해야 돼? 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컴퓨터가 제 계산기가 나왔는데 수학 공부 왜 합니까? 계산기 다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 합니까? 배울 게 없겠네요. 그냥 옹알이 하다가 뭘 배웁니까? 말도 안 배워도 되겠네요. 글자 안 배워도 되겠네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7년에 제가 낸 책인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 유튜브에 일론 머스크가 인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한 것들이 요즘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4년부터 꾸준히 메시지 내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론 머스크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알려주는 것들이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뭐 인류가 화성에 가야 된다. AGI 시대가 온다. 이제 2030년이 되면 AI 기계 하나가 전 인류의 지식을 합친 것보다 많아진다. 이제 정말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정신적인 나태함과 지루함이다.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에 인간은 정신적인 지루함과 나태함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새로운 지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꾸준히 뭔가를 익혀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앞으로 AI 시대의 역설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는 것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몸을 건강하게 익히는 거. 그래서 저는 무도를 합니다. 무도라는 건 평생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언어를 익히는 게 끝도 없이 마스터하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라는 건 마스터가 없어요. 나 한국어도 마스터를 못 하는데 영어 마스터, 중국어 마스터 못 합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이요. 이 앞으로 AI 시대에 미래에 살아남을 언어를 꼽고 있습니다. 뭐가 꼽혔을까요? 1등이 영어입니다. 링구아 프랑카. 영어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합니다. 2등이 뭘까요? 2등이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도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은 나라의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미를 비롯해서. 뭐 제국 언어였죠. 그 다음에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의 많은 언어들이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가 아프리카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금 떠오르는 국가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이. 그래서 영어와 스페인어와 프랑스가 3위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언어인지 아십니까? 중국어와 인도어예요. 그리고 아랍어예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한국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본어도 살아남을 거로 예측합니다. 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일본어도 아직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마이풀은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토익, 일본어까지 7개 언어를 월 15,000원의 구독료로 무제한으로 학습하는 국내 유일의 어학 구독 서비스입니다. 25년간 한 우물을 파면서 저희가 만든 대한민국 어학 교육의 필수 전 앱이라고 보고요. AI 시대에 마이풀은 우리가 늘 꾸준히 하나의 언어를 마스터하는 목표로 여러분들이 영어가 됐든 프랑스어가 됐든 스페인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꾸준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익히는 삶으로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저는
어학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 마이풀이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가나다라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서비스하는 건데요. 가나다라는 말에서 나왔듯이 한국어입니다. 여러분, 한국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위 언어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보다 우리 한국어는 위상이 더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2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 한국어 배우고 싶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발표한 나 한류페이다 한국어 배우고 싶다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남북한 인구, 합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 업체들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주는 곰이불이고요. 돈은 왕서방이 버는 꼴입니다.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성장해서 한류를 이끌었는데 미국에서 만든 어학앱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가나다라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만든 이 훈민정음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제대로 알고 저희 한국 기업이 저희가 만든 가나다라가 정말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래에 살아남을 언어 중에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인도, 중국어, 아랍어가 있는데요. 한국어는 지금 양극단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컬처, K팝, 또 한류 때문에 한국어가 지금 굉장히 매력 있는 언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6위 언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이 빠르게 소멸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한국이 지금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 인구가 소멸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3세대만 지나면 인구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살아남는 언어는 매력 있는 언어, 잘 팔리는 언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제국주의 언어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영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대표적인 제국주의 언어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은 언어, 중국어와 인도, 아랍어. 그런데 앞으로는 이 AI 시대에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기 쉽고 좋은 언어, 매력 있는 언어가 살아남을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국어입니다. 배우기 쉽고요. 글자를 배우기는 정말 반나절이면 배울 수 있죠. 그리고 한국어가 지금 굉장히 매력 있는 언어, K-팝, K-푸드, K-뷰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이때에 우리나라가 한국어를 잘 팔리는 언어, 이제 미래에 우리 한국은 굉장한 상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어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한류의 성장도 있지만 한류의 성장 뒤에 뒷받침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 발전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도 세계 석권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K-팝, K-푸드, K-뷰티. 여러분, 아이돌 문화가 원래 일본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80년대 어땠습니까? 일본 꽃 다 베꼈어요. 일본 노래 베끼고 얼마나 그 표절 시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기획사들이 일본에 가서 아이돌을 키워줍니다. JYP, SM, 지금 뭐 하이브 다 우리 기획사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현지 아이돌을 키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럭스티. 우리 반도체도 제가 삼성 출신이지만 그 당시에 80년대 세계 반도체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1위고 일본은 반도체 디램 빵프로입니다. 시장 점유율.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 일본에서 기술자들 데려다가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시켰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폭락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은 경제 성장과 또 우리 한국인의 특징, 이 저력, 열정 이것이 맞물려져서 지금 21세기 최고의 시절을 저는 맞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는 중진국이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대학 졸업하니까 IMF 터졌어요.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저는 제 세대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걸 본 유일한 세대입니다. 축복받은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이 시대를 우리 한국이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잘 팔리는 언어, 이 한국어를 정말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잘 팔아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잘 팔기 위해서 만든 게 저희 가나다라 한국어 앱입니다. 저희 가나다라 이제 시작했는데 글로벌 어학앱들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뜨거운 인기의 한류를 따라하는 해외 근황과 일본의 국책 사업 쿨제팬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한류에 대해서 참 얘기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한류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한류가
최근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갑자기 떠오른 현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류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요. 이 한류의 시작,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보잘것없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한류의 시작은 대만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업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옛날에 인쓰리아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 이직원 사장이라는 사람이 대만 사람이고 화교였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는 일본 문화가 되게 탑이었습니다. 일본 팝, J-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본 드라마 어마어마했고, 또 영화는 아시아 영화의 중심이 홍콩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쪽은 홍콩, 그다음에 음악 쪽은 일본이 꽉 잡고 있던 시대. 한국은 이도저도 아닌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되게 쌌어요. 그래서 이직원 사장이 대만에 우리나라 SBS의 불꽃 그리고 KBS의 가을 동화를 싸게 수입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방송하는데 이게 대박이 터집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싼데 싸게 사서 방송에서 방송 대박 터지면 돈 벌잖아요. 재미를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만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터지면서, 그러면서 자막이 아닌 더빙을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겨울연가, 그 다음에 대장금 쭉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 가서 또 겨울연가, 배용준 대박이 터져요. 우리나라 처음에 KBS 드라마가 대박이 터집니다. 또 가요 쪽에서는 초기에 이제 H.O.T 그리고 빅뱅이 이제 조금씩 일본에서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또 대만의 동남아에서부터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에서 시작했던 게 이 대만에서 대박이 터지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 중국 본토로 넘어가요. 왜냐면 같은 중국 문화니까. 그 당시 중국 본토는 대만이랑 서로 사이가 안 좋더라도 대만에서 인기가 있고 대박이 터지는 건 중국 본토로 잘 넘어갔어요. 왜냐면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대만에서 처음에 이 히트가 터진 한국 드라마가 중국 본토로 넘어가고요. 특히 대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본토를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이제 이란까지 가고 이제 여러 나라 가죠. 이란에서도 막 시청률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때 또 우리의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일본 노래들을 베끼고 표절하기 바빴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방송들 우리가 다 옛날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일본 방송들 표절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개발을 해서 아는 방송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뭐 1박 2일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나가게 됐고요. 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면서 또 H.O.T에서 또 빅뱅으로 이어지는, 그러면서 싸이로 이어지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방송계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2010년 전후로 해서 유튜브로 바뀌죠. 유튜브로 바뀌면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또 대박이 터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잘 아시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소녀시대라든지 또 블랙핑크 등 점점 커지면서 이게 이제 동남아 중국에서 이제 남미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심지어 가장 뚫기 어렵다는 미국 본토까지, 그리고 프랑스, 영국 본토까지 이제 우리가 케이팝이 또 한류가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서서히 굉장한 저력에 의해서 우리가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이 성장의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팍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성장했으니까. 이 성장에 추진력이 붙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이에 또 스마트폰 시대의 삼성,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K푸드, 그 다음에 이제 또 OTT 세대가 되면서 또 한국 드라마들. 지금 넷플릭스의 60% 가까이 구독자의 회원들의 60%가 한 K 컨텐츠를 본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한국에서 만든 음식도 K푸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K뷰티, 우리의 의료 관광도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강남에 있는 병원들의 환자의 절반은 외국 환자들입니다. 유명한 거죠, 이제. 그 정도로 한국은 다 잘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안전하고 아주 팬시하고 매력 있고 재밌고 음식도 훌륭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식도락 여행 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더 맛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모든 분야에 성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경제적인 발전도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이 결국은 경제력에서 뒷받침이 되는 거고, 또 산업이 함께 발전하면서 견인을 한 건데, 그런 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운이 좋았다. 운도 좋았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류를 보고 일본이 이제 이걸 베껴서 인류를 만들자라고 하거든요.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물론 아직도 J-팝은 세계 2위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쿨재팬이라고 이제 일본이 한국의 한류가 저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서 이제 일본이 정부 주도적으로 이제 일본이 쿨재팬에서 이제 일종의 인류를 만들자, 한류 대신에 이제 인류를 만들자라고 만든 게 쿨재팬인데요. 이게 관치 행정,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각 산업들이 끌어올려서 이게 서로 밀고 끌어주고 된 거거든요. 이게 뭐 정말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뭐 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음반은 음반대로,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또 산업은 산업대로 이렇게 함께 푸드는 푸드대로, 또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같이 이게 해서 관광객들과 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지게 된 거라고 한다면 일본이 정부 주도로 쿨재팬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류를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직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 K-팝으로 인해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많나요? 한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00만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그중에 3위가 외국인 유학생이고요. 2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러 나라에서 옵니다. 중국,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인도, 뭐 파키스탄,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멕시코, 유럽에서도 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가 미국 대학에 비해서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영어로도 수업하고, 또 한국 대학교 이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고 또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K-팝, K-컬처, K-푸드. 한국이 굉장히 팬시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또 배우러 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어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건 꼭 K-팝 하나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 베트남 사람들이 여러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취직하고 싶어하고 또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에 결혼도 하고 싶어하고 한국 국적을 갖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꼭 K-팝 때문만은 아니고 한국의 경제적인 위상, 문화적인 위상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절벽이 돼서 아이를 낳지 않아서 소멸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또 자기의 제2의 삶의 거처로 꿈을 갖고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여기서 또 성공하는 사례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이번에 싱어게인에서 필리핀 출신의 가수, 무명 가수였던 도라도가 한국에서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싱어게인에 최종 2등까지 했지만 어떤 사람은 실질적 1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성공 사례들도 굉장히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 시대를 주도하는 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류의 시작과 전망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냥 꼭 K-팝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역사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한국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엔화를 그냥 2배로 가격을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일본 제품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이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사실은 뭐 기고만장했거든요. 세계 탑2, 세계 1위 된다 그러고 뭐 사실 일본의 돈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할 정도로 버블 경제였는데 미국이 가만 안 내비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한국이 이겨낼 수 있게 한국이 오히려 도약할 수 있었다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라든지 저는 한국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 제일 먼저 소개한 게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리고 호암자전인데요. 1980년에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 해야 된다고 홀로 외로이 의사결정하신 분이 당시 70세였던 이병철 회장입니다. 여러분 당시 70세는요 지금의 70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80년에 70세면요 지금으로 나이로 한 사람 90세 가까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께서 이미 불을 다 이룰 대로 이루신 분께서 앞으로 삼성에 먹고 살 길은 한국이 먹고 살 길은 반도체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반도체 따라 삼성 망한다. 근데 홀로 반도체 착공을 하시고 84년도에 반도체 기흥 공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반도체가 나오는 걸 못 보시고 86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호암자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뿌려진 반도체의 씨앗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반도체 1위가 됐고, 삼성 반도체와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젖줄이 바로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그래도 우리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기업가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가들에 대해서 인심과 인정이 박해요. 이게 산업공상의 유교적 질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재벌에 대한 어떤 반재벌적인 정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게 산업공상에 의해서 이게 상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천시하고, 그 호암자전 책에도 나오거든요. 저도 25년째 기업을 한 사람으로서 기업가가 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교수나 돼야지, 관료나 돼야지 좀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아직도 관 위주의 산업공상, 선비 위주의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는요, 잘 파는 나라, 장사꾼이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나라, 그 미국 보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어도 잘 팔아야 되는 거고, 한류 열풍이 뭡니까, 결국은? 한국 상품들과 한국의 문화 상품들 잘 파는 거잖아요. 한국의 의료 상품, 한국의 음식, 한국의 패션, 한국의 노래, 한국의 드라마를 잘 파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우리가 여기서 잘하지 않으면 우리만 계속 제주만 부리고 돈은 딴 데서 벌어가는 거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한류의 기업들이 열심히 한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고 국민들이 응원해주는 그런 나라라면은 앞으로 한국 AI 시대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